황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 갑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행안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저 중대본에 지원본부장 맡고 계시죠? 예, 코로나 대책지원본부.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뭐 2.0, 2.5 이거 계속 반복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들 우리 속 타들어가는 거 이해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도대체 항체는 몇 프로고 무증상 감염자는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님,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표본 조사를 시행을 해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연말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반려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장관님 정치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대규모 표본조사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청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나 행안부가 그것을 직접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 질병관리청이 이제 독립됐고 또 복지부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의 제안을 전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실내에는 몇 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실내 행사에? 50명까지 들어가죠. 예, 그 거리는, 개인 간 거리는 몇 미터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m를 권장하지만 1m 이상. 네, 그러시죠. 지난 9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질병관리청 방문해서 임명장 수여하셨습니다. 그죠? 아주 예. 직접 내려가신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 상당히 잘하신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사진 한번 보실까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밀접 접촉한 상태로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결혼을 미루고 교회를 못 가고 가게 손님을 못 받아도 묵묵히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위반하시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전 뭐 지금 이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만은 좀 숫자가 50명은 넘어 보이네요. 네, 저 세알려 보니까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탁현면 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이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민들의 여론, 특히 지방의 여론,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무회의는 사실은 이제 성격이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는 회의는 아닌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전혀 그 자치단체 장은 출석을 하지 않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장을 특별히 이제
그 이전에는 필요할 때 오시도록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아마 고정 참석자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하거나 또 필요하면 이렇게 참석하시도록 요청을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오셔서 관계되는 의안을 심의할 때 발언 기회도 드리고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이런 걸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전국의 여론을 경청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협의를 해오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올해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국무회의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34%밖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은요. 이제 34%는 아니고 50%이실 텐데요. 34%라고 제가 자료를 그렇습니까? 받았습니다. 예, 원래 국무회의를 매주 하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실 때가 있고요. 총리가 주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100% 그런 것은 아닌데 중요한 안건은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행정적인 처리하는 거 이런 절차상의 경우일 경우에는 대부분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래 2번에 1번씩 번갈아서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지만 중요한 안건은 대통령이 계신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예, 조금 더 깊이 그럼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26일, 27일 연달아 확진자가 발생했고 28일 날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참을 하셨고요. 2월 20일 첫 사망자가 나왔고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인 25일 국무회의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또 정원경 본부장이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긴급 브리핑을 한 게 8월 17일이고요. 그 다음 날 8월 18일인데 국무회의에도 참석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령관입니다. 대통령이 사령관이 아니시고. 그런데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께 방역 상황을 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지시도 받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또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전화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참석하고 안 하시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회의는 사실은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정을 처리하는 장의 성격이 더 큽니다. 그 이전에 차관회의 등등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조율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되는 게 주이고 가끔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무회의가 그렇게 이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 토론도 많이 하는 국무회의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무위원님들에게 이제 권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에 약간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국무회의는 기본 성격이 그렇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제가 국무위원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이 토론은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참석을 이제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방역 상태가 심각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 방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80%를 넘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었는데요. 예, 그러시죠. 국회의원이셨는데 80%하고 34%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34%가 된 것은 임시국무회의를 여러 번 해서
임시국무회의를. 이제 방역 때문에도 그렇고 또 추경 때문에도 그렇고 정규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실시하는 국무회의는 50%를 참여하시는데 임시국무회의가 그간에 여러 번 있었고 임시국무회의는 주로 단건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주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다 합쳐도 50%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7월 24일 날 폭우로 부산, 울산 큰 피해가 났고요. 5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을 했는데 이때 국무회의가 3번이 있었습니다. 3번의 국무회의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수해도 그러면 대통령 소관상 아닌가요? 아니, 이제 사실은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수해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국무회의 하면 모든 국정을 다 통할하는 그런 회의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는 준비된 안건을 처리해서 법적인 완결성을 갖추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 그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수보회의는 100% 참석하면서 국무회의는 3분의 1밖에 참석 안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110만 공무원이 뒷받침하는 내각의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더 기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보다는 그래도 총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주고 또 총리가 수시로 대통령께 국정에 대해서 보고하고 아마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주례회동의 기회를 주고 국정을 청취하고 지시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하신 일은 아마 이 정부가 저는 가장 완벽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 물론 총리가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하고 가교 역할도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는 것은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대통령께서 올해 기자회견 몇 번 하셨는지 총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몇 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딱 2번 하셨는데요. 코로나, 수해, 태풍, 부동산 문제, 윤미향, 조국, 유재수 수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9번 했고요. 마크롱 대통령 22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서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안 서는 겁니까? 못 서는 겁니까? 아마 정치 문화가 좀 다른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다른 정부하고 비교해도 역대급으로 적으시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은 하고 계시니까요.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에도 뭐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가문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 또 직접 면담도 하시고 아마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으실 터이고 이제 뭐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또 대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다음에 대통령님을 뵈면 좀 자주 좀 언론을 만나 주시죠. 제가 그렇게 진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약에서는 직접 브리핑하는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좋아하던 그런 공약은 하나도 안 지키시고 하필이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은 잘 이행하고 계시거든요. 잘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번은 더 하셨지 않습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예. 대한민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예, 말씀하시죠. 카운트를 이렇게 제대로 하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극한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한 3천여 개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인사의 크신처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9,933개 직위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지금 받았습니다. 미국은 약 2,700개 임명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큰 나라인데 우리보다 3분의 1 정도의 임명권만 행사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여 개의 자리, 이 자리 싸움이 대한민국 정치 싸움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선거전 치르고 또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5년 동안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임명직 대폭 줄여가지고 정치 싸움 좀 안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총리님 정치 구단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미국은 연방제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국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연방 공무원만 임명할 테니까요. 미국 대통령은. 그래서 그걸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글쎄 10,000개 저것은 좀 이제 여러 경우를 제가 보면 이런 건 이 능력 이제 하는 역할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뭘로 보나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한 50여 개 되는데 그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이 대통령이 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오던 관행이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슬림화한다든지 해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임명직이만 10,0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 안 하는 자리들, 실질적인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하는 자리들은 일단 제가 개정안을 낼 겁니다. 정부에서 반대 안 하시겠죠? 이제 그건 살펴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 중에서 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해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민원실에 우리 아들도 휴가 보내달라라는 민원 전화가 지금 폭주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제 아들은 환자인 병사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환자인 병사의 경우에는 아까 그런 청원 휴가, 이른바 병가에 대해서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장 빠른 통신 수단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그 국방부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제가 국방부에서 잘 하시겠죠. 장관님 법률가 출신 아니십니까? 그 규정은 천재지변, 긴급사태 이런 건데 아이가 아픈 것이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천재지변 긴급사태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을 때도 그런 통신수단을 쓸 수 있다겠지만 아픈 환자로서 복귀할 수 없을 때도 또 그렇게 전화로 할 수 있게끔 해놨겠죠. 규정과는 엄밀하게 맞지는 않는군요. 장관님 그것이 규정이라고 국방부에서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국방부의 그런 법규를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 나오실 때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갔다가 기대가 17분 늦어서 영창을 갔다, 이런 얘기는 들어는 보셨습니까? 만약에 복귀를 제 시간에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가 본 기사로는 3일간 저도 정확지 않습니다. 군무에 밟지를 않으니까 그 3일간 어떤 절차가 있다고 들었고요. 바로 그것을
뭐 탈영이라든지 뭐 영창이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미복귀라고 하고 또 미복귀 사유가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되는 대로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하고 그러겠죠. 그냥 그 시점에 안 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슨 탈영이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장관님 아들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의 군 장병들과 가족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따르는 대한민국 군대의 기율입니다. 장관님 입장문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말을 아껴왔다라고 쓰셨죠? 사실입니다. 예. 그 장관님께서 법사위 출석해서 국회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말씀을 아끼셔서 단문으로 하신 겁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질의하신 법사위원님께서 저를 상대로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법무부 차관을 이렇게 세워서, 법무부 차관의 그 인사가 3월에 있었는데, 4월에 있었는데, 그 인사는 장관 아들 사건을 잘 처리해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저로 인하여 그 애꿎게도 그 조직 내에서 상당한 신망과 실력 그런 인격적인 그런 좋은 평판을 받는 분에 대한 그 부당한 모욕적인 것이어서 제가 그냥 혼잣말로 조용히 참 소설 쓰시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마이크가 그 답변석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모른 채로 제 불찰이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오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유감 표명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또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쓰신 거 맞죠? 네,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과 행동이 다르십니다. 아들의 진료 기록 압수수색을 방해한 당시 대검 형사부장, 지금 아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영전에 시켰습니다. 또 김관정 부장 방해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던 수사팀들은 좌천을 시켰거든요. 본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뚜렷한 의도가 명백한 이 수사 개입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묵묵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태도입니까? 말씀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님의 오해신데요. 제가 1월 3일부터 피고 고발인이어서 일체의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런 시점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고요. 저도 언론 보도 봐서 아는데 그것은 인사에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김관정 부장이랑 밑에 수사팀들의 인사는 완전히 우연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보통 그 대검에 있다가 그 지검장으로 나가는 것은 인사의 원칙 순리에 맞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형사부장들도 제가 무슨 직접 인사를 한다라기보다는 검찰의 그 인사에 그 순환 보직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1년 있으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기한을 해서 올리면 형식상 제가 제청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구구절절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뻔히 그 복무평가와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해야 되는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흐트리면 인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입장문에서 또 네. 어미로서 아들의 후유증을 걱정했다 이렇게 적으셨죠? 네. 다른 엄마들의 입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엄마들도 다 마찬가지 심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군대에 가면 다치지 않길 기도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죠? 아프더라도 제대로 그 처치가 돼서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장병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 땅에 보통 엄마들은 대대장의 지원 반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을 줄도 모르고 그런 권력도 네. 없고 그걸 네. 내줄 보좌관도 없고 네. 그래서 눈물만 삼키고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력 넣거나 부당하게 받아가거나 본인은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좌관,
보좌관은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중이고 수사를 해달라고 제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좌관하고 통화는 하셨습니까?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네.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오해를 살까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화 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맡겨 놓으시죠, 의원님. 그 수사 방식까지 뭐 그렇게.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입니다. 능력을 가진 아이를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내부에서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발언하셨죠? 그것도 제가 그 녹취록을 신원식 의원실의 보좌관과 그 제보자라고 하는 분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돼서 당시에 이런 거였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가 불공정하게 역차별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취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제가 언론 보고 우리 아들 같으면 그런 전공을 했고 또 의학도 된다라고도 하면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부대의 어떤 뭐 어디에 파견한다 그러면 인원 배치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면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사전 공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공고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 다 무시하고 갑자기 청탁이 들어오니까 이걸 그 제비뽑기로 돌렸다 하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장관님 자제분 카투샤로 가셨죠? 카투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아마도 그 어떤 어학 점수가 통과돼야 되고요. 뭐 시험을 기본 점수 보는 것이 아주 낮은 점수만 통과되면 추첨으로 뽑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아니 이제 현장에서 뽑는 것이죠. 현장에서 배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대 아드님이 다른 장병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통역봉으로 뽑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군대를 아주 이상하게 보시는 거고요. 당시 지휘관이었던 이철원 대령 아까 질문에도 나왔었죠. 이분 말씀이 장관 아들에 대한 청탁이 하도 많아서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누가 청탁한 겁니까? 하도 많다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청탁을 굳이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 입장문에서 네.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쓰셨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들이 전부 좌천이 돼버렸거든요. 우리 추미애 장관님 표 검찰개혁은 우리 편 수사하면은 좌천, 보호하면 영전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검찰개혁입니까? 과거의 수사, 나쁜 수사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제대로 인권 수사를 하고, 또 이 견제와 분산을 통해서 그 민주적 그 사법으로 제대로 거듭나는 것이 개혁의 목표이겠죠.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나라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여러 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가 판치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위기 상황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더 이상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 가슴 멍들게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대통령님, 더 이상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지 마시고
추미애 장관님 해임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